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연사는요, 사실 저하고 굉장히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저한테는 사실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김탕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육기획자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 사실은 앞에 어떤 직업을 붙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탕님께서 제목이 멋있습니다. 복제 불가능한 불가능성을 카피하는 몇 가지의 관찰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의외로 우리 김탕님이 샤이하십니다. 그래서 특별 요청에 의해서 관객석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이게 눈이 보이면 강의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관객석에 불을 다 끄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탕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꺼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불 꺼도 다 보이잖아. 김탕이라고 하고요. 매년 여기에 저도 이 객석에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으면서 저 위에서 얘기하면 얘기를 저렇게 왜 말을 저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긴장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도 되게 재밌었는데 한마디도 안 들린 걸 보면 제가 긴장을 하고 있구나, 끝나고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강의 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불 켜져 있으면 여기 앞에 불이 켜져 있으면 객석이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불이 환하게 있었고 그럼 단상에 숨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이게 투명인 거예요. 근데 매년 여기가 불투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어쨌든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저는 교육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세대 재단하고는 아주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무언가를 얘기한다거나 그랬었던 경험이 거의 없고, 아주 적은 사람들과의 그런 의사소통만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 섹션을 저한테 소개하시면서 여기 숨어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섹션을 소개해 주시면서 아날로그의 순회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순회보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벌써 순회보를 이야기하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지털에 우리가 어떤 시기가 그렇게 길었는가? 벌써 그리워하나? 근데 제 경험상 그리워하는 것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하는 아날로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섹션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큰 타이틀이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신호체계로서의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감하고 있는,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아날로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아날로그라고 하면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정의가 좀 있을 것 같고 학술적인 정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체감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내가 느끼는 아날로그는, 아까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 그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와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 이렇게 구분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내가 느끼는 아날로그는 근데 좀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일단 저쪽으로 해야 되는구나. 일단 제가 우리 집이고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느 시골에서 제가 갑자기 바지가 젖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지 아시나요? 이런 바지? 농사 질 때 입는 바지고요. 한 15년이 넘은 바지 같습니다.
2,000원, 그 당시에 2,000원을 주고 시장에서 산 건데요. 이거를 팔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아주머님이 이 바지는 강점이 있어요. 허리 사이즈랑 상관없이 고무줄로 아무나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애매한 길이여서 반바지인 듯 긴 바지인 듯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앞과 뒤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입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앞과 뒤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장을 찍었고요. 그리고 또 한 장이에요. 하나가 앞이고 하나가 뒤거든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일 것 같으세요? 요게 앞이에요? 이게 앞일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 앞과 뒤가 없이 입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뭐 급하니까 바지를 입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뭐 이렇게 가끔 입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뒤가 근데 사실은 받았을 땐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고무줄을 끼운 흔적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고무줄이 들어간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생각하고 늘 입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1년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집에서 갑자기 반바지가 필요해서 밖에 나가는 일이 있는데 뭐 좀 운동을 하러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뭐 배드민턴 치러 나갔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바지를 덜컥 그냥 집어 입고 밖으로 나갔거든요. 나가서 신나게 노는데 뭔가 하루 종일이 불편해요. 이게 뭔가 집에 들어와서 바지를 벗었는데 제가 바지를 뒤집어 입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순간 제가 이것을 앞과 뒤를 구분해서 입는 그 흔적 때문에 내 몸에 딱 들어왔을 때 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아날로그는 오히려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섬세한 감각 속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저는 저 다른 바지를 사서 만약에 입는다면 공장에서 나온 저 바지를 사서 입는다면 앞과 뒤를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니까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제가 느끼는 아날로그인데요. 이것은 곧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질 수 있었고요. 감각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런 것이 나한테는 아날로그였다. 내가 느끼는 감각 속에 들어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죠. only one. 유일한 것.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보고 아날로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대화의 결론은 꺼져로 끝나요. 먼저 결론을 보여드린 거예요. 어떤 대화였는지. 그러니까 이 대화는 참 쓸데없고 들으면 왜들 저러냐 이런 느낌이 드는 대화이겠죠. 10여 년 전쯤에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네요. 근데 그 2000년, 99년, 2000년, 2001년 이때쯤이었는데 프리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프리첼에서 흑백사진 동호회가 회원이 한 5만 명이 넘는 흑백사진 동호회의 운영진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날로그,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를 좀 넘어서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보급되는 그러니까 나오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학습 모임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떤 대화였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이런 질문들이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그건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디지털이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로 보는 거니까. 근데 그걸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옮겼어. 그걸 보는 건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요. 글쎄, 근데 그거는 어쨌든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그 아날로그 상태이니까 보는 환경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건 아날로그인가? 디지털인가? 근데 그 바탕화면을 필름으로 찍었다? 그거를 인화했어. 그건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그걸 스캔을 받아가지고 메일로 보냈다? 그건 아날로그일까, 디지털일까? 그 받은 메일을 프린트했어. 그건 뭐야?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소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치부했던 것 같아요. 10여 년 전쯤의 대화입니다. 지금은 저는 그게 의미가 분명히 없다고 생각해요. 10여 년 전의 대화를 감안하시면 그 당시엔 되게 짜증나는 대화였던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사진 찍는 사람들로서 빠진 것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 빠졌냐면 제가 빠진 건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진에는 무엇이 찍혔어? 라고 하는 것이 대화 내용에서 빠졌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저는 아날로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든 필름 카메라로 찍든 그것이 상관이 없더라. 내가 느끼고 우리가 체감하는 아날로그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아날로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어떤 물성 아니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호체계 이런 것으로 먼저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느끼는 아날로그의 세상입니다. 구분하고 정의하려는 동안 아날로그를 놔버리겠구나 라고 하는 반성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어쩌면 실제 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진을 찍으면서 알게 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전 인터뷰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저는 미디어 교육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하여튼 직업이 되게 불분명해요. 그때 그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합니다. 이런 것이 저희 직업인데요. 올해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하는 건데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토요문화학교라고 하는 그 문화예술학교가 토요일날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 취재를 하나 맡은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사진만 기록하는 건 너무 재미없어서 제가 영상 작업자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요,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물론 저는 좀 좋은 카메라를 써요.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척척척척 찍으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 찍혔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그걸 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웃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작업을 하면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한테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을까요? 아이들도 찍고 있었거든요. 내 폰카로 찍고 있었고요. 그다음 아이들이 디지털 카메라 갖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무슨 전통문화학교 같은 곳이었는데 그랬어요. 비디오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아이들은 동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돌려보고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드로잉은 좀 다르더라는 거죠. 제 일러스트 작가인데 자세히라고 하는 친구고요. 그냥 딱 이 풍경이에요. 지금 보면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 앞에는 어떤 피사체가 서 있죠. 사람들은요,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안 찍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막 상상하면서 내가 찍을래요. 오히려 이렇게 가는 반면 드로잉북을 딱 들이미는 순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풍경이었거든요. 저는 인기가 급락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드로잉이 대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드로잉북 앞에 모여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마치 사진을 찍듯 그 드로잉북 앞에서 자기 모습을 잘 그려달라며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작품들이 모였는데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카메라를 들이댔다면 이런 모습이 생기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딱 한 장,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복제 불가능하고요. 실제합니다. 그리고 누가 해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아날로그의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정서에 닿아 있는 것이겠죠. 유일무이한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보편적 정서에 닿아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나 해보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되게 재밌어 하는데 이 출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표기를 못 했는데요. 어쨌든 공공의 적이 됐죠. 게임이. 그렇죠. 게임을 하는 아이들 이런 하여튼 너무나도 다 무서워하고요.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은 디지털 게임에 열광을 하죠. 열광하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몰입이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몰입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놀이의 성립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소가 있어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거니까 다른 분의 또 의견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어쨌든 놀이는 이러한 관점으로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놀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놀려면 물리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놀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리적 공간이 있었죠. 저는 대표적으로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골목과 공터에서 놀았어요. 아이들은 항상 골목과 공터에 있었죠. 그리고 뭐 그렇게 놀았습니다. 거기서 뭐 술래잡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뭐 이렇게 오징어 같은 거 그려놓고 놀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약간 구슬 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슬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또 하나의 성립 조건은 또래 혹은 친구겠죠. 연령대가 비슷한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아이여도 상관없습니다. 또래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이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모험과 실험이 가능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험과 실험이 가능한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놀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저는 놀이의 성립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 요소가 빠진다면 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놀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있나요? 놀이터라고 하는 곳이 있고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보호자와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놀이터는 CCTV가 녹화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는 아파트에서 4번인가 6번인가를 틀으면 애들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체계 안에 아이들은 존재하는 거죠. 친구는 없죠. 놀이터에 가보면 골목에 나가면, 그리고 골목이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지금은 골목을 뺏겼죠. 누구한테 뺏겼죠? 주차장으로 뺏겼죠. 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 놀 수 없는데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에요. 또래와 친구는 학원에 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놀 수 없어요. 놀이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공간이 없고 친구가 없는데 놀이거리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답은 뻔합니다. 그렇죠? 모험과 실험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모험, 안전한 곳에서 모험과 실험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모험을 해보셨나요? 안전한 공간에서의 모험. 혹시 발견하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 뻔한 거죠. 무엇을 해야 되겠죠? 디지털 게임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 놀이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컨퍼런스를 기획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캠프를 매년 하는데요. 예술 캠프를 해요. 이름이 우락부락이고요. 거기서 웰컴 파티에 모여든 아이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웰컴 파티가 시작이 되면은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만한 강당에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진행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자, 웰컴 파티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공지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웰컴 파티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불 딱 켜고 파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가만히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모아놓으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파티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왁 일어나서 와 하는 함성이 계속되면서 아비규환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아비규환은 2시간을 갑니다. 그냥 이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먹을 거는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놉니다. 이 안에는요,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아이, 간혹 발견되긴 하지만 그 게임기를 가지고 뭔가를 정말로 간혹 발견되는데, 간혹 발견되긴 하지만 놀다가 다른 어떤 놀이거리를 보면 바로 집어넣고 바로 놉니다. 아날로그적 놀이죠. 그냥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고 아이들은 뭔가를 보면 굉장히 스무드하게 무언가를 해석하는데요. 저희가 무슨 그런 게 남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 맞추기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쌓아놨었거든요. 그걸 퍼즐 맞춰라 이랬던 건 아니지만 퍼즐 맞추기를 쌓아놨는데 퍼즐을 맞출 거라고 상상을 안 했죠. 그런데 정말 아이들은 어떻게 놀았냐면 그걸 이렇게 날려요. 그래서 강당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되게 예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고 하는 그런. 그리고 윷놀이 같은 것도 갖다 놨었는데요. 유수를 이렇게 던져서 유수를 만들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갖고 돌아다니면서 때리고 칼싸움 용도로 사용했죠.
제가 뭐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어서 그냥 갖다 놓은 건데 아주 잘 놀던 아이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 그 지금 한 분 여기 보이잖아요. 이분만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 아티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액정으로 애들 사진 찍은 거 확인하는 저런 어른들 몇몇만 보입니다. 정작 아이들은 디지털 게임에 그렇게 몰입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5가지 조건들을 성립하는 놀이 환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아이들에게는 무언가 자꾸 뒤집어 씌우는 거, 저는 이게 너무 불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너한테 그럼 솔루션이 있냐? 이러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을 때 아이들은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물리적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가 되는 먹을거리, 이게 되게 중요하죠. 배고프면 못 놀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 먹을거리, 그리고 또래가 있으면 그 외의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파티장을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실컷 놀았네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푹 잘 수 있어요. 이것이 놀입니다. 캠프 프로그램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98%의 매우 만족, 웰컴 파티가 그랬어요. 얘가 여기 밑에 조그맣게 썼는데 안 보이시죠? 약간 상처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웰컴 파티는 아이들이 캠프 기간 내내 가장 많은 기억에 남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좋은 것, 이것이 파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아니면 이 놀이는 없죠. 그렇죠? 복제 불가능하죠. 그 놀이들은요. 그리고 실제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반복될 건데요. 친구가 바뀔 때마다 다른 놀이가 되는 것, 이것이 관점입니다. 이것이 아날로그의 세상이라는 거죠. 원래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보편적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드로잉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딘가에 가서 사람들하고 뭔가 작업을 하다 보면 그림 못 그린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림 못 그려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진짜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낙서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회의 시간에 만들어지는 그 엄청난 작업들, 그 낙서를 하면서 그 고도의 집중력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낙서가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왜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린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할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과서나 이런 걸 좀 뒤져보니까 그 안에는 어렸을 때 그렸던 낙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유치하게 짝이었구만 이런 메모들도 있고요. 책을 읽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림 하나도 없는 책에 이 한 페이지를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을 아주 짧은 낙서로 좀 책에다 그림을 좀 그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낙서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9세기 감성인데 책은 뭔가 좀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낙서도 하면 안 되고 막 옛날에는 막 겉장 싸고 막 이렇게 모시고 막 절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은 좀 자기 것으로 만든 게 제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것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낙서라고 하는 시리즈로 제가 책에다가 낙서를 하는 것을 좀 했었습니다.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재미도 있었고 이 책을 빌려줬을 때 그 사람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보려면 그 낙서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읽은 거고요. 없으면 중간 페이지까지 안 넘어간 거겠죠. 뭐 이런 것도 좀 아는 좀 은근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제가 낙서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낙서를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매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연찮게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제가 매일 혼자 제 그림을 한 장씩을 업로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고 업로드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데일리 드로잉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혼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진으로 내가 그린 드로잉을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던 거죠. 근데 원칙을 좀 정했어요. 3원칙을 정했어요. 형태보다는 눈으로 본 모든 것을 종이에 구겨넣겠다.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을 구겨넣겠다.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한 번에 쭉 그려야 되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데일리죠. 매일 한 장씩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겠다.
근데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자. 낙서는 10분이면 족하거든요. 10분씩만 하자. 이래서 데일리 드로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거 따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뭐 이거 하십시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혼자 했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의 관점은 이런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 그릴까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저 지금 요즘에도 드로잉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늘 이야기되는 것이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자꾸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다는 무엇에 좀 더 초점이 가 있었던 거죠. 일상은 누구에게나 있죠. 여러분에게 일상이 있고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상을 잘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주 짧게 보여드릴게요. 학교에서 일상은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에게 학교의 일상이 있겠죠. 맞습니까? 학교에서는 룸바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소리가 나오는데요. 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룸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일상은 무엇일까요? 수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상이 끝나면 좋겠죠. 와 하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네. 끝나는 종이 들리고 그런데 학교에는 학생들만 있진 않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일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일상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피하고 싶거나 지루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소외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소외시켜 놓거든요. 중요하게 안 보는 거죠. 잘 들여다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이것을 좀 잘 보자. 그리고 좀 천천히 보자. 그런데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 갖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 일상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거를 천천히 보는 방법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 같고요. 막 찍어서 버리는 것도 많이 좀 느껴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드로잉의 감각들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일상을 좀 보자라고 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놀라운 오늘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그러시죠? 하루하루를 쌓았기 때문에 지금 놀라운 오늘 하루를 만나시는 거고 체인지온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이 놀랍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너무 재밌었던 건 그냥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 두 명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도 여기다 올릴래요. 뭐 같이 공유해요. 그러면서 힘이 돼주기 시작을 했어요. 따로 홍보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거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맨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림 못 그려요. 그리는 거 두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데일리 드로잉 페이지에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그림을 거기다 올리고 갈까? 저는 그게 되게 의아스럽더라고요. 사람 많은 게 싫어서 홍보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키지 않는데 왜들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키지 않으니까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나서 그림 못 그려요. 그림 어려워해요. 두려워요.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을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워낙 심드렁하게 그냥 10분 정도 쓱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요 정도 수준이면 되는 거야? 라고 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데일리 드로잉의 그림들이 수천 장이 쌓이기 시작을 하니까 연락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연락이 오냐면 출판하시죠. 전시회 아니세요?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를 하면 알려질 테고요. 알려지면 행복감이 줄어들겠죠. 해야 할 일이 쌓이겠죠. 이건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죠. 딱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개성이 중심에 있고요. 행위로 드러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진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날로그겠죠. 아날로그의 특징이자 손짓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아날로그에 끌리는 사람들의 역설이 좀 있었어요. 이 역설이 무엇이었는지가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이장님이 오시면 이 얘기를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컷 아날로그로 작업을 하고 아이들도 드로잉북에서 이렇게 본 다음에 어디 올려요? 업로드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단 하나밖에 없고 실제하고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것이고 나만의 것 소중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어디 올릴 거예요? 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더라. 전 이런 역설을 보는 거죠. 884명, 이게 조금 더 늘긴 했는데 어쨌든 드로잉 하려고 데일리 드로잉의 라이크를 눌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드로잉을 하려고 아날로그의 드로잉을 하는 것에 대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라이크를 눌러서 굳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역설이 보여집니다.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제가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아마 그걸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함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감성을 카피하고 있었어요. 맞죠? 사람들이 디지털화시키고자 하는 것은요, 실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제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감성을 복제하고 싶었고요. 그 나눔이라고 하는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감했었던 무언가를 디지털이 그것을 복제하고 있더라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이렇게 나눕니다. 디지털은 아마도 무한복제가 가능, 카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날로그는 카피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디지털은 무한 카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것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나누는 것과 같은 관점들이에요. 그런데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무언가 사람들이 잔뜩 작업을 하고도 지금의 시대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지금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디지털로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죠. 여기 NGO 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 운영하시고 홈페이지 운영하시고 많이 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호응이 적죠? 많은 사진 자료들 여러분을 기록으로 남기십니다. 물론 가치 있는 기록일 겁니다. 오늘부터 그려보십시오. 회의 시간에 낙서를 공개하면 아마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것은요, 참 쓸데없는 짓을 할 때 인간적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오른손잡이인 내가 언젠가 왼손으로 그린 자화상입니다. 놀랍게도 어색한 선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왼손으로 그렸을 때요. 어색함과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